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계사에서 4대 문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문명.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생하여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아프리카의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더스 문명, 인도의 인더스 강에서 발생을 하였고, 황허 문명은 중국의 황허강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다 큰 강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왜 큰 강에서 발생을 하였는가 하면 다 이 지역이 큰 강일 뿐만이 아니고 농경에도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럼 작은 강에서는 문명이 발생할 수 없습니까? 작은 강에서는 농경이 안 됩니까? 하면 작은 강에서 농경은 되죠. 작은 강에서도 충분히 농경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굉장히 큰 강이죠, 한강이. 이 4대 문명이 발생한 강에 비해서는 작지만 한강에서는 농경 안 되느냐? 충분히 잘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흔히 4대 문명에 들어갈 수 없는가 하면 아무래도 문명이라고 불릴 만큼의 어떤 세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도 많아야지요. 인구가 많아야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큰 인구, 대규모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4대 문명이 발생한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강이 크다고 무조건 문명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강은 우리 자연환경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지만 동시에 큰 강은 홍수나 범람에 취약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현재도 홍수나 범람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에 제방을 쌓는다든지, 둑을 쌓는다든지, 혹은 댐을 만든다든지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홍수나 범람으로부터 농경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가? 이게 이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이 이 4대 문명이 발생한 바로 그 시기라고 칩시다. 근데 작년에는 굉장히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범람으로 인해서, 강의 범람으로 농경지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농사가 안 됐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년에는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우리 내년에는 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치수 사업을 해보자. 내일 다 곡괭이하고 들고 나와라. 예를 들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의에 의해서 했고 다 자기들 농경지도 보살피기 위해서지만 100% 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필 그날 감기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고 또 진짜로 그냥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80%쯤 나왔다고 치면은 그래도 준수하죠. 80% 나와가지고 지수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80%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누가 안 나와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는 불만은 가질 수 있겠지요. 왜 나는 이때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누구는 일 안 하고 있냐. 그래서 그 다음날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예를 들어가지고 한 70%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 어제까지 불만 안 가졌던 사람도 불만이 조금 나올 수 있겠죠. 이것 봐라. 어제 나왔는데 오늘 안 나온 사람이 있네. 나도 내일 나오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수 사업은 실패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 지수 사업이 성공적으로 행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권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왕이 등장해가지고 내일 지수 사업 할 거다. 지수 사업은 내 개인의 욕망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나와라. 대신에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다. 감옥에 넣겠다. 아니면은 때리겠다. 옛날이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가지고 지수 사업 하러 안 오면 다 죽이겠다. 그러면은 나가야죠. 감옥 가기 싫고 맞기 싫고 죽기 싫으면 나가야죠. 권력이 있어야 이 지수 사업이 성공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4대 문명이 발생한 곳도 마찬가지겠죠. 특정한 순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겠죠, 모두가. 이게 모두가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겠죠. 지수 사업을 하려니까 권력이 필요하다. 권력이 있어서 지수 사업이 성공했다가 아니고 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부 다 복합적으로 범람이 일어난다. 지수 사업을 해야 된다. 권력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농사가 잘 지어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그 지역에서 문명이란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겠지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문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분명히 그랬죠. 인더스 문명과 황허 문명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라고 이제부터는 말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더스 문명에서 배울 때 인더스만 배울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아리아인의 이동과 겐지스 강에 대해서도 배울 거기 때문에 인도 문명이라고 통칭해서 말을 할 거고 황허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나라에 이어서 주나라까지 배울 것이기 때문에 중국 문명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요.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영상은 제작이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볼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시대순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현재 중국 문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까 본 것 같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사방이 뻥 뚫려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할 때는 주변으로 우리 군사력을 보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잦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배인종이. 처음에는 수메르인이, 그 다음에는 아카드인이, 그 다음에는 아무르인이 이 지역의 지배자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잦은 침략을 당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현세 문제, 현재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였습니다. 왜? 일단 우리가 적을 막아내야 되니까. 근데 죽고 난 뒤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살아있을 때 빨리 적을 막아내야 되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침략이 성공했다 치면 내가 침략에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게 주변에 반란이 덜 일어나면서 통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통치를 잘해서 주변 민족으로부터 이 지역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왜? 이런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현세의 문제를 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문명을 한번 봅시다.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주변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이 뚫려 있지가 않습니다. 사막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침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전쟁을 많이 하고 죽고 살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의 문제에 대해서 이집트인들은 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메소포타미아랑 다르게 내세 문제, 죽고 난 뒤의 문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둘을 자세히 보면 보세요. 지도를 다시 보면 지역적으로는 이 두 지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제일 가깝고 실제 문명의 발생도 1등, 2등입니다. 순서로 보자면.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침략 거의 없음. 현세가 중시, 내세가 중시. 이렇습니다. 내세가 중시고 현세가 중시다 보니까 둘의 유물 유적도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메소포타미아는 현세 문제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길가메시 서서시라든지 함무라비 법전이 나왔습니다. 사자에서는 다릅니다. 사자에서는 죽고 난 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그리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스핑크스도 마찬가지고 다 죽고 난 뒤에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죽고 난 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이 나왔던 것이죠. 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난 뒤의 얘기 아니죠. 지금 이 현재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에 대해서 나온 문제가 바로 이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은 뭐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유명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보면 이건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에 말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을, 이집트는 태양력을, 또 여기는 60진법을, 10진법을 다르죠. 여기는 쐐기 문자를, 여기는 상형 문자를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조금 외워둬야 될 부분이 세계사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세 번째로 인도입니다. 인도 문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인더스 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더스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인더스 문명은 계획도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을 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림 문자를 역시 남겼습니다. 이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나온 제일 유명한 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일각수입니다. 그림 문자랑도 관련이 있죠. 우리 일각수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여러분 유니콘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에 이 뿔이 있는 거, 그게 일각수입니다. 이 문양도 역시 뒤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더스 문명도 기원전 2500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쇠락을 하게 되고 약 1500년에서부터 기원전 1000년 사이에 아리아인들이 이동을 해옵니다. 북쪽에서. 이동을 해와가지고 인더스 쪽으로 간 세력도 있지만 대개 겐지스 쪽으로 갑니다. 근데 왜 아리아인은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카스트제가 이 아리아인의 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도 카스트제 정도만 알아두고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기원전 25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라인데 하나라, 사실은 제가 역사학과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하나라는 실존하지 않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뭐 발굴이라든지 또 이게 계속된 연구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최근 하나라가 실존하고 있는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뭐 아직은 그 하나라의 실존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국가가 더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빠르게 교과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하나라를 이미 실존하고 있는 나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라는 어떻게 정확하게 발행하고 어떻게 망했는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명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이후에 두 번째 등장한 상나라는 확실히 존재를 하고 또 대충 어떻게 멸망했는지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600년경에 등장을 하였습니다.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이거는 근데 재정일치 적으니까 상나라만 재정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제일 처음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인도 문명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당군 생각해 보세요. 당군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재정일치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가 이 청동세발솥입니다. 역시 뒤에서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나라는 정확하게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주나라는 기원전 약 1100년에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봉건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역사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봉건제를 들어본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세 유럽에 봉건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름은 똑같이 봉건제인데 운영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 봉건제는 한번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건제는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시대 구분법과 이 봉건제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각각의 문명이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을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제일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지수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져 있었죠. 그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종교 유적이 바로 이 지구라트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익혀두면은 여러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인류 최고의 고전입니다. 최고라니까 제일 좋다 이게 아니고 제일 오래된, 인류에서 제일 오래된 고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쐐기 문자입니다. 쐐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아직 종이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되게 점토 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점토가 이렇게 말랑말랑하니까 그 위에 글자를 쓰고 우리가 응달 지역이라고 하죠. 그늘에 말렸습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것 중에는 보면 불에 구워져가지고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불에 구워졌으니까 그냥 그 그림 응달 지역에 말린 것보다, 그늘에 말린 것보다 훨씬 보존 상태도 좋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이 전부 다 이거를 다 작성해가지고 우리 뭐 도자기 만들듯이 불에 구웠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점토라는 게 아무래도 무게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하나씩 남길 때마다 다 불에 굽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되게 두 가지로 남습니다. 진짜로 그때 당시에 불에 구웠던 것도 있고, 대개는 옛날 도시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불타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불에 구워졌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개씩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쐐기 문자 유적입니다. 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 지구라트,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 이 쐐기 문자는 우리가 아까 배운 거, 메소포타미아에 제일 처음 등장한 이 수메르인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 아무르인이 세운 왕국입니다. 이 아무르인이 만든 법전입니다. 따지고 보면. 함무라비 법전은 뭐 유명하죠? 여러분 뭡니까? 제일 유명한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는 뭐 워낙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죽고 난 뒤에 그때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라오가 미이라로 만들어져 가지고 죽고 난 뒤에 이 안에다가 다 넣어줬죠. 죽고 난 뒤에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자의 서입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걸 남긴 게 바로 이 사자의 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랑은 너무 다 다르지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인더스 문명,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각수 문양.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에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모헨조다로의 유적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요 점토판은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인더스 문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아인의 이동입니다. 아리아인의 이동은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북쪽에서 와가지고 겐지스 강에 천년경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아리아인의 이동이 중요하냐? 그래서 인류 전체를 따져도 사실 아리아인의 이동보다 더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이 카스트제입니다. 자, 아까 촬영하는 중간에 배터리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조금 앞뒤가 안 맞아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카스트 제도입니다. 아리아인의 이동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이 카스트제는 현대 인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카스트제는 브라만이 최상위 계층입니다. 사제 계급이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입니다. 전사 귀족이라 나눠져 있는데 흔히 옛날에는 이 귀족 계급이 대개 100%는 아니지만 전사 계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계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전사 계급이 대개 이 귀족 계급이 되죠.
나중에 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광개토 대왕이 먼저 자기가 앞장서서 전쟁 지휘하고 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왕은 전쟁 참가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3번 바이샤 계급, 이 평민 계급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드라 계급, 여기는 노예입니다. 나머지 3계급 말고 맨 마지막 이 수드라 계급을 노예로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또 뭐 관련 글을 조금 뭐 쓰긴 했지만, 수드라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문을 살펴봐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속 농민이라고 보는 편이 사실은 좀 타당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라고 불리는 어떤 단어, 노예라고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노예하고 이렇게 이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예라는 단어를 정할 때 학자들이 근데 제일 처음 서양에서 시작했으니까 역사학이 이 노예, 그리스 로마 시대 노예입니다. 결혼도 함부로 못하고 평생 그냥 막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진짜 전쟁포로가 돼서. 근데 이거 노예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교과서에는 노예라고 딱 단정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우린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대로 여러분은 노예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골문입니다. 갑골문은 아까 배운 중국 문명 상나라에서 나온 문자가 바로 이 갑골문입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나 뭐 전복을 따질 때도 여기 기록을 해가지고 남겼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제는 카메라가 과열돼가지고 꺼지기도 하네요. 카메라 시킨다고 1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나라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 중세의 봉건제와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대 구분 논쟁에서도 이 주나라 봉건제와 서양의 봉건제, 그리고 일본에서 행해졌던 막부, 그 봉건제랑 비교가 돼가지고 시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로 굉장히 역사학계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나라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봉건제니까 왕이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왕이 땅을 나눠주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큰 하나의 이유는 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갈수록 점점 이제 나라가 커집니다. 국토가. 근데 옛날에는 교통통신이 발달이 안 되지요. 아직 미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를 직접적으로 다스리기 힘든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 국토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자기 왕의 직할지는 왕이 직접 다스리고 왕 주변에 번병을 만드는 겁니다. 제후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땅을 줬어요, 제후한테. 그럼 제후는 뭐 해줘야 됩니까? 일정 정도 뭐 세금도 납부해야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군사할 때 왕 직할지뿐만 아니고 제후들의 군사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봉건제를 하는 겁니다. 제후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제후한테 땅 주고 이렇게 하듯이 제후도 경대부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경대부가 사한테는 토지 나눠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요 사는 선비인데, 토지를 받고 제후로 분봉되고 경대부로 분봉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이때 이 사들은 어떤 지혜를 주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이때의 사계층이다 하면은 경대부나 제후의 집에 머물면서 지혜를 내주기도 하고, 대신에 내가 그 집에서 생활을 하죠. 어떻게 보면 밥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제공받고 하는 거죠. 조금 다릅니다. 요 사계층은. 어쨌든 하는데, 누가 제후가 되느냐 하면은 주나라가 상나라를 물리치고 영토를 넓혀가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도 제후가 되지만 거의 전부는 직계 혈통들이 제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왕이다 하면 내 첫째 자식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죠. 적장자. 그 다음에 차남 이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후가 되는 겁니다. 땅을 분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 봉건제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종법 질서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금은 그런 관념이 잘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후로 쭉 뭡니까 보면은 똑같이 조선시대도 원칙은 왕은 누가? 적장자가 있는 겁니다. 양반도 제사 지낼 때 누가 제사 지냅니까? 제일 큰 아들이 지내는 겁니다. 그런 관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편합니다, 이야기에.
어쨌든 그렇게 제후한테 분봉을 해주죠. 종법 질서에 의해서. 제후는 마찬가지로 자기 첫째 아들이 자기를 잇고 자기 차남 이하의 자식들은 또 분봉을 해줘가지고 경대부가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아까 말했듯이 꼭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만 대개는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왜? 종법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하고 성이 다르고 혈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그 땅을 분봉해주고 나면 뭐가 혹시 반란이 걱정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 제일 처음 만들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다음 첫째가 왕이 됐고, 둘째 이들은 제후가 됐다, 둘째 이하들은. 그러면 형제 관계죠. 근데, 그 또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제후 죽고 난 뒤에 아들이면 이제 사촌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또 죽고 나면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뭐 8촌, 12촌, 뭐 16촌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혈연적으로 가까웠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촌 정도까지는 가까이 지내도 8촌하고 누가 가까이 지냅니까? 6촌, 8촌, 12촌 여러분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가까이 지냈지만 어쨌든 점점점 멀어질수록 나하고는 아무런 혈연 관계에 어떤 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제후가 되는 겁니다. 경대부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되면 이 주봉건제가 무너지게 되는 데는 바로 그런 종법 질서가 더 이상 가까우지 않으니까 도와주러 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나라 봉건제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주나라 봉건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종법 질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또 하나, 천명사상이 있습니다. 천명사상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왜 적장자 네가 왕이 되냐? 왜 이 중국에 사는 많은 사람 중에 네가 왕이 되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천명사상입니다. 하늘에서 영을 받으면 천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왕을 하는 겁니다. 천명을 받아서 적장자인 내가 왕에 오르는 겁니다. 천명을 받아서 내가 너희 제후들을 이끌고 이 나라를 이끌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천명사상과 종법 질서,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종법 질서라면은 조금 사상과 관련된 게 이제 천명사상이죠. 그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주나라 봉건제는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사의 4대 문명에 해당하는 강의는 끝을 마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4대 문명 이후에 이제 중국사, 이제 우리 동양사죠. 동양사부터 쭉 또 진행이 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대가 그렇게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사 고대, 서양사 고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중국 고대부터 이제 근대 전까지, 그 다음엔 또 중동에서, 그 다음엔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근대 전까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역시 이것도 세계사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